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보성고 담당하고 있는 박민 부원장입니다. 자, 사실은 이제 오늘 뵙는 어머님들 중에서 제가 많이 뵌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가끔 이제 한번 오신 분들 계시고 한데, 일단은 저희 오늘 설명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오늘 예약해 주신 어머님들 대부분 다 재원생 어머님 분들이세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 다 이제 저한테 아이를 맡겨주시고 계신 분들이라서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좀 다르게 어머님들에게 조금 더 좀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내용을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보편적으로 저희가 보성고 담당하고 있고 어떤 수업을 진행할 거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다, 요 정도 얘기하고 마는데요.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지금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원하는 성적이 나왔나? 그걸 글쎄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솔루션 해결책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상황의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상황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전문가는 그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저희 목차 그리고 자료 설명 한 번만 드리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제 얼굴 그려져 있는 자료 있죠. 그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나가는 리플릿 자료,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 지금 보고 계신 거 뭐 간담회라고 쓰여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면 나중에 이제 못 알아보실까봐 그냥 출력을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화면하고 동일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성과.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뭐 특이점은 없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해가지고 잘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제 입장에서, 학원의 입장에서 성취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역시 과반수 정도는 1등급이 저희 클래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게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사실 제 목표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보성고 전체 1등급을 저희 클래스에서 만들어 보는 게 제 은퇴하기 전 목표거든요. 이제 쉽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가장 가까웠던 때가 70% 정도였어요. 70% 정도가 저희 반에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고, 요번에는 한 50% 정도, 평소에 조금 낮긴 한데 그래봐야 한두 명 차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아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하고 좀 시너지가 잘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결과가 좀 나왔었고요.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죠. 보통은 다른 학원 설명회 같은 데 가면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 우리는 진짜 노력하는 학원이다, 그래서 맡겨주시면 성적을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현재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절반 미만으로 1등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성고 내신 학생을 제가 수강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성과를 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전략. 제가 이거 사실은 이제 요번에 추가한 건데, 말씀드렸던 이제 뭐 전체 전교 13등권 안에서 한 6명 정도가 우리 반에서 나온다라는 건 뭐 알겠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전교 6등까지를 못하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솔루션은 뭘까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MBTI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밑에 써놓은 게 학생들의 성향 자체를 두세 가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다만 이제 어머님들이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다만 이제 이런 심리적 효과가 있대요. 제가 이제 아이들 특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 어떻죠 라고 말씀드리면 다 맞는 것 같대요. 이게 심리학 효과 중에서 폴어 반응 효과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MBTI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려요, 보통. 다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개미형 학생, 그다음 배짱이형 학생, 근성캐, 지능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캐라는 건 캐릭터라는 의미인 거고요. 개미형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조금 완화해서 표현을 한 거고, 보통의 학생들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케이스를 개미형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배짱이형 학생은 어머님들 아다시피 우리 이제 학생부의 아이가 머리는 좋지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성적으로 바로 나타나요. 한 5등급, 6등급으로 바로 떨어져요, 공부 안 하면.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그 타고난 재능, 그걸로 간신히 버텨서 3등급 뭐 정도를 유지하는 친구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는 걸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타고난 재능도 없어, 성실하지도 않아, 근데 공부도 안 해, 이거는 배제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제가 설명하는 캐릭터 안에서는 아이들이 노력을 한다,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다라는 전제로 우리 아이가 이런 캐릭터다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뭐 학원에 와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보통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설득을 좀 하죠.
학원에서 아이를 때리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욕을 하긴 하지만 기분 나쁘게 욕을 하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욕을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더 많이 해요. 근데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내가 뭐 막 그렇게 욕설을 하는 게 정상이겠니? 컨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평소 대화 중에서 가장 많은 욕설을 할 때가 수업 시간이에요. 전 평소에는 욕 별로 안 해요. 물론 싸울 때는 할 수는 있겠죠. 저는 뭐 그런 서라서 애들한테 이제 재밌게 다가가려고 이제 뭐 일부러도 과장해서 욕설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아이들이 지적을 할 때는 절대 어투도 세게 하지 않아요. 조곤조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도 기분 나쁜데 제가 뭐 너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말 자체도 막 상처받는 이야기를 막 쑤시면 아이들이 버텨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의 케이스 요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친구가 이제 저랑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했어요. 근데 5등급인가 4등급인가 나왔는데 저한테 와서 항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했는데 저 5등급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막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혼내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만 그러니까 혼내듯이 이야기했죠. 정말 내가 외우라고 얘기하는 걸 외운 게 맞니? 내가 이야기한 걸 진짜 한 게 맞니? 맞대요. 그러면 지켜보자. 이번 주 내가 다음 주 테스트 볼 거 이번 주 수업 이렇게 하고 이거 다음 주까지 외워와. 그래서 정말로 네가 외워왔다면 다음 주 테스트에서 몇 점 이상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50점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했죠. 너 진짜 외운 거 맞니? 외웠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도 90점짜리도 있었고 만점짜리도 있는 시험이었는데 50점이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학원 테스트에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사실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외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외우지 않았다. 거짓말하고 있다. 외웠다고 착각하는 거다. 라고 얘기해서 울었어요. 남학생이. 요번에 보성고 1학년 학생인데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의 억울함으로 눈물이 흘릴 정도의 근성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중간고사 때 4, 5가 나왔기 때문에 1등급이 되진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수행평가에서도 감점받았대요. 그것도 진짜 안 좋은 케이스인데 어쨌든 기말고사, 지필고사 점수만 말씀드리면 91.3점인가 91.2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그 친구가 90.8인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0. 몇 점 모자르는 2등급이요. 내 기말고사만 얘기하면 5등급 맞았던 친구가. 그래서 어쨌든 합산으로 하면 3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 특성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친구한테 제가 지도한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말도 안 되는 걸 시켰어요. 진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냥 교과서에 필기난 내용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종이 100지 주고요. 너 애들 뒤에서 문제 풀 때 너는 문제 풀지 마. 그냥 여기서 내가 쓰라는 거 그냥 쓰고 있어. 그래서 깜지 쓰듯이 사실 그렇게 지도하지 않거든요.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네가 외웠다라는 걸 진짜로 강제로 외우게 하기 위해서 본문 말고 필기 내용만 다 적어. 그래서 2시간 동안 3주 내내 그거 적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성적이 나오니까 테스트 보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본인이 느끼니까 그다음부터는 공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또 까불긴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은 한 케이스라서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계명이라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단기형이라고 단기 목표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떤 케이스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체 그림을 그릴지 몰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문법 수업하면 애들 눈 풀려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문법만 하면. 근데 매 학기 문법 시험 나오잖아요. 중간, 기말 4번 다 나와요. 심지어 2학기 때는 중세용법도 나와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만 해도 한 몇 시간짜리 수업 분량인데 그거 다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심지어 요즘에 문법 계속 어렵게 내고 있거든요. 보성고에서. 의도적으로 어렵게 내는 게 보여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따가 시험 범위 어떻게 예상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주도해야 되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끝만 보라고 얘기해요. 고개 들 필요도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달 뒤, 3개월 뒤의 목표를 그게 목표야? 그게 계획이야? 그건 희망사항이고 바람이지. 목표와 계획은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주 내까지야. 근데 내가 당장 이번 주도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지만 2, 3일, 하루, 몇 시간 이것만 보고 가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쌓이면 올바른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응원과 격려가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느끼는 것보다 벽이 정말 높아요.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의 벽이, 공부의 학습의 벽이. 그래서 되게 답답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나름대로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똑같이 공부 수업했고 필기하고 문제 풀었는데 쟤랑 나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60점이고 쟤는 90점이에요. 이거 좌절감 되게 커요. 여기서 분노하고 이겨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서 주저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별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다르게 지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잘하는 친구였는데 2개 틀렸으면 그것도 혼내요. 너는 목표가 다르잖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혼내고, 예를 들면 아까 60점 50점 친구들이었으면 한 몇 개만 더 맞았으면 야 할 수 있잖아 라고 응원해주고, 이게 사실은 아이들 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걸 응원을 좀 해주는 편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습관 체화라고 얘기했는데, 공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직 납득을 못하는데 공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밥 먹는 게 이벤트가 아닌 것처럼. 아직도 아이들 착각해요. 어머님들 국어 공부 안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다고 갑자기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항상 생각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지금 하기 싫지, 내일은 더 하기 싫어. 갑자기 네가 내일 막 공부하고 싶어질 리가 없어 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하기 싫어도 일단 하라고 강요하고, 그래서 숙제를 정말 많이 내주거든요. 저희 수업 들어보신 아시겠지만 나중에 3주차가 넘어가면 한 주 숙제 분량이 100페이지예요 90페이지 100페이지씩 줘요. 말도 안 되는 분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근데 검사를 아주 꼼꼼하게 하진 않아요. 그게 의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넘치는 분량을 항상 주는 거예요. 소화할 수 없는 분량을. 이거 다 소화하는 친구들은 극소수예요. 전체 10%도 안 돼요. 다만 이제 제가 검사할 때 기준을 좀 다르게 봐요. 문제만 풀어왔어도 칭찬하는 친구가 있고, 예를 들면 아예 안 풀어와서 남겨서 풀리는 친구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전 전과라고 표현하는데, 전과가 있는 친구들은 남겨서 풀려요. 어머니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과가 없는 친구들은 안 가져왔다 그래도 믿어줘요. 왜냐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는 한 번도 약속 안 지킨 적이 없으니 안 가져와도 네 말 믿어줄게. 근데 내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해오는 거예요. 해왔다고 생각 안 해요. 갑자기 왜 안 가져왔겠어요? 안 한 거겠죠. 다만 그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주면 그 다음 주에 2배 분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2개 다 내야 되니까. 보통 그렇게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다르고요. 배짱형이라는 건 사실 좋은 말로 배짱형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 있는 거야. 똑똑은 해요. 똑똑은 한데 아이가 이제 노력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저는 여기 2가지로 분류했지만 총 4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거든요. 저는 노력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노력. 어떤 친구들은 1시간, 2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15분 동안 집중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얼굴 예쁘게 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농담식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쁘지 않으면 화장하는 법이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공부도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걸 다 잊고 재능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야 될까? 아이들이 어머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공부 잘한다는 거 스스로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약간 노력보다는 판단, 이거 어떤 얘기인 거냐면 그 순간순간 한 번 판단을 해야 돼요. 아이가 똑똑하면 어떤 케이스가 많이 벌어지냐면, 이게 지금 스스로의 능력을 과하게 평가해서 나를 좀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내일 하거나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똑똑한 친구들이 그런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노력이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매 순간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항상 설득해요. 예를 들면 너 오늘 공부할 거야? 아니면 애들하고 게임하라고 할 거야? 지금 2시간 내에 이 숙제 분량 소화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게 맞겠지. 안 하면 내일 나한테 욕먹을 텐데 감당할 수 있어? 네 스케줄을 찢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집에 안 보내고 일부러. 예를 들면 수업 스케줄 되게 많잖아요, 주말에. 일부러 뒤에 1시간씩 늦게 보내는 거예요. 스케줄 망가뜨리려고.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고 다른 과목 선생님한테 혼나고 되게 곤란하게 만들려고 협박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실 인식. 이게 지금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나의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게 항상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저는 사랑과 관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가 졸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무조건 이 앞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사랑과 관심을 듬뿍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얘한테만 질문해요. 그래서 놀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 반 에이스 대답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절대 졸 수 없어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이걸 즐기는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일부러 또 불러서 공부시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게 전 진심으로 사랑과 관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저한테 수업 듣는 친구가 6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친구 이름만 10번 넘게 불렀으면 정말로 사랑과 관심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 성향을 좀 나눈 거라고 치면, 요거는 워낙 많은 케이스 중에 그나마 2개만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적별로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등급을 이상 등급을 가지고 상위권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시죠? 이상 등급이 어떻게 상위권이야? 중위권이지. 상위권은 그냥 1등급이죠. 아니면 1, 2등급이 상위권인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간단해요. 일단 상위권도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국어 내신 과목, 제가 지도하고 있는 국어 내신 과목 한정으로 1, 2, 3등급이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번 설명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1년 내내, 3년, 2년 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2년 반 동안, 고등학교 2년 반 동안 1등급을 유지하는 친구는 전체, 저희 클래스 기준으로 전체 6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은 TO가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로테이션으로.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생각으로는 2등급 있던 친구들이 1등급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진짜로 통계를 항상 내보면 3에서 1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2등급은 계속 2등급이고요. 1등급 유지되는 친구들 3에서 1로 올라가는 케이스, 이게 제일 많아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이제 내기는 결론이 어떤 거냐면, 보성고 국어 내신 과목 한정으로는 3등급하고 1등급이 그렇게 큰 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우라는 거 외우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극복이 가능하다. 쉽다가 아니고요. 쉽진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가능하다. 저는 통계적으로 내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3등급 정도가 유지가 됐다면 저는 내 다음 학기에는 무조건 목표를 1등급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2등급이 아니에요.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그러면 1등급에 걸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상대평가니까 너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2명을 제끼고 올라가서 네가 최소한 반에서 2등은 해야 1등급이 될 텐데 최소한. 그럼 생각해봐. 네가 그러면 1등이 얼만큼 공부하는지 모르니까 누가 봐도 걔보다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니 1등급의 자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니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과목별 밸런스, 그러니까 국어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국어 강사니까 항상 국어만 강조하긴 하지만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국어를 잘하니까 조금 미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전공자에 이것만 20년 가까이 했는데 나도 한 3, 4개월 그 파트를 안 하면 나도 까먹고 나도 실수하는데 너 꼴랑 몇 개월 공부했다고 미뤄도 돼? 나도 안 되는 걸? 라고 얘기해요. 저도 문법 특정 파트 공부 자주 안 하면 실수해요. 뭐 모르는 건 아니겠죠. 찾아보면 금방 알 테지만 실수를 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실수가 점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찾아보고 수정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밸런스 유지해라. 그리고 요 케이스가 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 최상위권 올라갔다고 전제하는 건데 제가 이제 담당하던 보성고 이제 다 케이스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성고로 전화가 왔대요. 다른 학교 준비하다가 이쪽으로 전화가 왔대요. 근데 자기가 되게 이제 어머님이 되게 이제 학생에 대한 아이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똑똑한 친구가 왔구나. 좋아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아이들의 성적이 이제 명함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도 성적 잘 받고 싶지? 나도 네 성적을 잘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왔는데 뭐 속된 말로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기본도 안 돼 있어요. 기초 개념도 몰라요. 중3 수준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자부심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처음에 안 됐었는데 아이가 부끄러움이 없더라고요. 공부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이 되게 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 심지어 말도 더듬어요. 여기 채워서 수업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손 들고 수업 질문을 해요. 말 더듬으면서. 그럼 아이들이 비웃거든요.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친구 2년 전, 3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서울대 갔어요. 보성고에 서울대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그냥 지적 호기심이 되게 높은 친구인데 스스로 판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을 자꾸 하는 게 왜냐하면 내신 출제 경향이라는 게 특히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고정화가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던 대로 나오고 한 70%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요. 100%는 거짓말이고요. 70% 정도는 예상이 가능해요. 그럼 그 범주 안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다만 나머지 30%는 저한테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응용이라는 걸 좀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응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지적 호기심이 생기면 그걸 내려놓고 그걸 찾아봐요, 막. 그래서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자꾸 저한테 이게 맞지 않냐라고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표현으로 많이 눌러줬어요. 네가 영재고나 아니면 과학고 이런 데 갔으면 너의 사고방식이나 너의 공부 스타일이 네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너한테 무조건 독이다. 인정을 해라.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전문가고 보성고 기준으로 파도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걸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얘기해서 혼도 많이 내고 설득도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친구는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처음 왔을 때 6등급이었고 저는 왔을 때요.
그래서 물론 정시로 가긴 했습니다. 내신 뭐 나중에 1등 나왔지만 정시로 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보다 출제 경향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겠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정해져 있는 룰을 이해를 해야 돼요. 상위권은 기초시만 구분 없이,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 이거는 제가 주는 필기 자료가 있거든요. 마지막 파이널 때 그 필기 자료만 열심히 외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외우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적진 않아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밀린 공부가 있어? 근데 우선순위를 모르겠어? 그럼 마지막에 필기자료 준 것만 열심히 외워도 여기 4등급에선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위권은 어떤 거냐면 이제 공부를 시작합시다예요.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학원에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5등급이 나왔으면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공부를 계속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성적이 나왔다면 그건 제 실수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하자. 올라갈 수 있다. 희망을 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밀린 빚이 생겼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제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제로 베이스, 노 베이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다른 친구들 상대평가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난 안 했으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제끼고 올라가야 되니까 난 이미 빚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자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빚도 갚고 그 다음에 다시 원금을 만든 상태에서 제로에 다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려워지는 건데, 다만 이게 우리가 무슨 아주 어려운 학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이 밀린 빚을 갚는 게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 학기 만에 뭐 7등급이 1등급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열심히만 하면 한 6개월 정도만 본다고 치면 4등급도 1등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등급별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는가라는 거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들. 이게 최근 내신 경향이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 출제 유형의 고정화라고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 똑같이 나온다예요. 그냥 항상 똑같이 나와요. 물론 이제 좀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하고 막 이상한 걸 출제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어쨌든 결론으로 들어가고 원론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주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쉬운 시험 아니에요. 고1 기준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통계가 뭔가 말해줘요. 등급 컷이 그냥 난이도예요. 보성고는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일반계 고고 안에서. 잘하는 학교인데 요번에 등급컷 91점, 89점 이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상적인 등급컷은 1등급이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은 괜찮은데 하나 틀려서 1등급이 안 나오는 시험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점수로 말씀드리면 한 92, 3점 정도는 아주 이상적인 시험을 정말 잘 출제하신 문제고요. 88점 밑으로 떨어지면 많이 어려웠다. 다만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만점이 막 15명이 넘어가면 문제가 좀 있었는데 요번에 2학년이 그러긴 했습니다. 요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애들 문자가 막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 저 1등급이에요. 만점 맞았습니다.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감사해요. 막 문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는 8명이고 감점 당한 애들 1점 미만으로 감점 당한 애들 포함해서 그 정도 됐었거든요. 98점 이상이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말고사 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내셨죠. 틀리게 만들려고 아주 의도하고 작정하고 하셨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급간에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70%는 고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 동안은 모의고사 지문을 출제를 하고 있다. 다만 고난도다. 애들 입장에서 엄청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학은 교과서 활용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외국 작품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 작품 쓰긴 쓰는데 많이는 안 쓰고 한두 개를 쓰는데 저는 그마저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문법은 항상 프린트를 출제한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행간에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은 전체 문법의 5개 영역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 1.5 정도예요. 2도 아니에요. 1.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문법 영역 중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근데 이제 프린트로 준다는 얘기는 그걸 완성을 시켜서 한 1, 2, 3 정도를 출제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성고는 올해 작년 기준으로 보면 1, 2, 3, 4 정도는 냈어요. 마지막 하나는 내지 않았고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출제한다는 건 범주를 넓히고 체계화를 시킨다는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법은 항상 프린트로 출제하고 시험 범위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독서 영역은 이거는 이제 암기 시험입니다. 원래요. 제가 이제 보잉고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보잉고는 비문학의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없어요. 시험은 출제하는데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골라서 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요.
제가 수업한 지문에서 나왔어요. 2번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얻어 걸린긴 해요. 운이 좋은 케이스죠.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제가 짜는데요. 주간고사라는 교재가 제가 만드는 교재고 제가 계획을 짜는 교재인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지문이 나왔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심지어 변형도 거의 안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문제 푸는데 10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당 지문. 어쨌든 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다만 우리 보성고는 시험은 지문을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문을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시험에 지문이 나왔을 때 지문을 한 줄도 보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근데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어머님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전 필기자료까지 만들어줘요. 그 비문학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요약자료까지 만들어줘서 그냥 우리가 내용을 외우듯이 예를 들면 그게 인문지문이었으면 그냥 인문 공부하듯이 사회지문이었으면 사회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다 암기 과목으로 취급해야 되는 게 맞아요. 두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근데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보다 애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거 안 했다면 본인이 그만큼을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안 외우는 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중 필기가 중요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냐면 고난도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끼리 의사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필기 내용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때 항상 반영해서 알려주거든요. 야, 1반에서는 이렇게 수업했대, 5반에서는 어떻게 수업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알려주는데, 그게 이제 매년 어느 정도 좀 고청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선생님, A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녹화하고 있어서. A 선생님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주장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야 이거 선생님 이렇게 저희 반 이렇게 수업해야 돼요. 그 A 선생님이지? 예 맞아요. 그러면 그거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보편적인 의견하고 벌어지는 게 있는데 다만 우리 아이는 그 선생님한테밖에 수업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기준점을 좀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다만 필기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수집을 해서 아이들에게 다 만들어주고 있고요. 좀 요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필기한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도요. 필기 자료를 낸 친구들이 많아요. 한 7명, 6명, 7명 냈는데 쓸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다 막 개발세발 쓰다 말다 해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집했던 그 선생님별로 제가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A 선생님 어떻게 수업하는지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그냥 재정리해서 그 필기 자료를 만들어 줬어요. 다만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대로 출제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던 방식 그대로 수업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나왔었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수업하시는 거 열심히 듣고 필기해서 제가 정리해 주면 그거 아마 외우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게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여기에서는 이거 전체 다 교과서였어요. 외부 지문 하나도 안 쓴 겁니다. 다만 분홍색이 문학, 파란색이 문법, 그 다음에 밑에가 토론인데 문항수 보시면 문학 비중이 조금 높았고 문법이 10문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30문제짜리였거든요. 여기 6문제.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학 이만큼, 문법 7개, 나머지 외부 지문. 외부 지문 안 쓴 이유는 뭐냐면 출제 다시 안 돼요. 어차피 모의고사 지문 하나 갖다 쓴 거라서.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 2개,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 그러니까 이것도 범위를 주세요. 이거 합법, 이거 아무거나 내는 건 아니고요. 8개 지문 정도를 주고 거기에서 그냥 출제하시는 거예요. 합법 작문도. 그 다음에 작년도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고전문학 교과서에서 그냥 냈고요. 문법 8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2지문, 그 다음에 화작 프린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패턴 어느 정도 보이시죠? 그럼 올해도 예상하건대 모의고사 1-2지문 추가될 거고요. 고전문학 2개 정도 나올 것 같고 현대문학 나오고 한글 맞춤법 어렵게 나오겠죠. 이게 매번 비슷하니까요. 다만 이제 문법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사실은 저 한글 맞춤법은 우리 아이들 빼고 아무도 못 풀어요. 우리 아이들만 풀 수 있어요. 지금 1-2달 전에 공부한 친구들만 풀 수 있지 성인들한테 저 문제 풀려고 해도 절대 못 풀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학습적으로 되게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런 부분들을 꼼꼼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걸 하려고 하면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빚을 갚아야 돼요. 이제 빚이 쌓여있는 친구들은 저걸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저 부분은 기존의 용어나 이론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조합을 하고 이 케이스는 이렇게 적용되고 이 케이스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 시험에 뭐 나올지 맞출 수 있어요.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 의존명사 출제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띄어쓰기에서 의존명사가 뭐지? 의존명사가 뭐지? 의존명사에 뭐가 있지?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구분할 수 있어요. 의존명사가 뭐고 어떤 게 있는지. 왜냐하면 외웠으니까. 못 외운 친구 있겠죠. 다만 외우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예외가 있고 원칙이 있고 막 이래요. 예를 들면 합성 뭐 의존명사면 띄어쓴다 뭐 그다음에
규칙이 있는데 다 외워야 돼요. 하나도 말고 다 외워야 돼요. 규정을. 그래서 조항별로 한글 맞추면 몇 조 몇 항 어떤 규칙 다 외워야 돼요. 물론 이제 다라고 얘기하는 게 학교 프린트 기준으로 다입니다. 꽤나 많아요. 한글 맞춤법도 혼자 공부하기는 좀 문법은 어려운 거라서 이미 그로 다음 주 개강인데요. 뭐 준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주는 프린트 열심히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어머님들 제가 적중한 거 몇 개만 보여드리고 다음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게 지금 학교에서 이번에 중간고사 때 시험 나왔던 거, 기말고사 시험 나왔던 건데 이게 지금 아까 이상하게 쓰였는데 이게 의존명사예요. 뒤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단위명사라고 얘기하는데 뭐 한 개, 하나 개 이렇게 되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는 되는데 하나 개, 둘 개, 세 개, 네 개는 왜 안 돼? 뒤에 나오는 게 의존명사니까 그 앞에는 관형사가 나와야 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시험에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시험에 나왔고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식만 다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객관식도 적중이 많이 했었는데 주관식 그대로 나왔었고 제가 수업한 내용 그대로 옮겨 쓰는 거 그다음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수업을 했었는데 학교 주관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나왔었고 이게 필기자료예요, 어머님들. 필기자료 마지막 준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우연성 어쩌고 나왔는데 그 그대로 쓰는 것들. 그러니까 보통은 보성고 시험은 이런 식이에요. 예상이 가능하고 주관식마저도 맞출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를 다 줬는데 아이가 외우지 않았다. 이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도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식인 거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주말에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주 평일 중에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1대1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1대1은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 저는 항상 강의실 맨 뒤에 앉아 있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기 순서가 있고 칠판에 이름 적어요. 칠판에 이름 적고 온 순서대로 이름 적으면 제가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건데 아이들에게 그주그주 예를 들면 지난주 했던 게 어려우면 그 문제풀이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질문 답변 아니면 해석 쓰기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자료를 주는데 그런 것들을 쓰고 본인 채점하고 질문하는 시간 로테이션을 갖는 걸 우리가 클리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특성에 따라서 깜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필기 내용 그냥 받아쓰기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학생 특성에 따라 다르게 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런 것들은 상담이 좀 우선시 돼야 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이건 뭐냐면 저는 뭐 조교나 이런 학생 선생님들 쓰지 않고요.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자료 만드는 거나 아니면 질문 답변하는 거나 제가 직접 다 하는데 예를 들면 마지막 같은 경우에 저는 질문 답변을 12시간 정도를 해요.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그러니까 왜 그 정도가 나오냐면 60명의 아이들이 10분씩만 질문해도 600분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고 로테이션 돌리면서 10분씩 돌아가는데 그럼 칠판에 이름 쭉 쓰고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이러면 12시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이 클리닉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나에게 와서 질문을 해라. 이날 무언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네가 이해해서 안 되면 내가 준 자료로 해석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라. 그러려고 우리 학원에 온 거다라고 항상 아이들에게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항상 쓰는 슬로건이 이겁니다, 어머님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못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이 근처에 학원 많잖아요. 뭐 1등 하는 학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학원들도 있고 새로 나온 학원들도 있고 한데 다만 제가 왜 보성고에서 제일 많은 학생을 데리고 있고 성적이 제일 좋은가라고 생각해보면 저만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성고 한정으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시간씩 질문 답변해주는 강사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삶의 질이 떨어지진 않지만 이런 것들의 기쁨을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항상 말씀드릴 때 제가 부연 설명 드리는 게 전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요. 개인적인 지인들 안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만날 시간이 없어도 못 만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만납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그러면 맨날 학원에 맨날 있어요. 퇴근 밤 11시 반 정도에서 12시 가끔 새벽에 퇴근할 때도 많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어딜 가요? 집에 가야죠.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인데 그러면 집에 가서 아이들 좀 보고 저희 아이들 늦게 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고 그다음에 저는 월요일은 쉬어요. 월요일은 집에서 잡니다. 보통 약 먹고 자요. 주말에 수업 많이 하면 목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두통약 먹고 집에서 월요일은 자고 새벽에 영상 편집하고 자고 화요일 날부터 출근해가지고 수업 준비하고 수목금 질문 답변하고 그다음에 주말 수업하고 이런 스케줄이에요. 물론 자료 만드는 시간은 말씀 안 드렸어요. 자료 만드는 시간 새벽에 항상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로 투자를 하면 제가 하는 프로그램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못해요.
저는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지켜야 될 가정이 있으니까 올인할 수 있는 건데 젊은 선생님들은 연애도 하고 필요하잖아요. 술 담배도 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수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가장 우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리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이런 표현 하잖아요. 모모의 진심인 편. 저는 강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 평소에 신발도요 슬리퍼 신고 다녀요. 항상 1년 내내 슬리퍼 신고 다녀요.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다녀요. 근데 수업할 때만 구두 신어요. 강의할 때만 구두 신어요. 그게 수업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오늘은 좀 블로퍼 발이 아파가지고 블로퍼를 신고 왔는데 구두 같은 신발을 신고 오긴 했는데 강의할 때는 굽 높은 신발을 일부러 신고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 위해.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나름의 준비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교재도 어머님들 보시면 이제 아이들 교재 뭐 수업 시간에 보시면 그 집에 있는 교재들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교재는 달라지진 않아요. 똑같아요. 1년에 비슷한 형식의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다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성고 맞춤형 교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필기를 처음에는 다 채워서 줬었거든요. 필기 내용은 이런 식으로 다 써줬어요. 보통 아무것도 안 쓰여있는 교재를 주면 우리 아이들 수업 시간에 받아쓰기 하다 끝나요. 받아쓰기 하다 선생님 뭐 얘기하는지 못 듣고 막 고개 받고 쓰고만 하다 끝나는데 그게 저는 효율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했었냐면 이걸 싹 필기를 내용을 처음부터 다 적어서 줬어요. 그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읽으면서 본인이 외우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알고 있다고. 그냥 글씨를 읽은 건데. 모국어니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잖아요.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이런 식으로 빈칸을 뚫어놓는 핵심 단어에 대해서 모든 필기 내용의 빈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숙제 검사할 때 편해요. 그래서 다음 애들 숙제 검사 제가 직접 하거든요. 책 걷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쓰여져 있으면 좋은 거예요. 빈칸이 안 뚫려 있는 게 있으면. 그래서 저런 것들이 아주 가장 간단한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다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클리닉 자료도 좀 형식이 그때 바뀔 수는 있는데 매주 아이들 와서 문제 푸는 게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간 테스트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써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여기 써 있지는 않은데요.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1주차 수업할 땐 테스트가 없어요. 공부한 게 없으니까 시험 볼 것도 없겠죠. 2주차부터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정말로 부탁을 좀 드리면 아이들이 지각하지 않게.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딱 들어와서 시작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재면서 이제 테스트를 보거든요. 아이들이 30문제를 5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짧게 수업 시간에 문제 다 풀면 언제 수업해요? 그래서 13분 정도 시험 봐요. 12분에서 13분 요 정도 시간 재놓고 시험을 보는데 문항수를 보통 20문제 정도로 줘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30초밖에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외우라고 한 거니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외우라고 하고 시험 문제 유형도 동일하기 때문에 점수는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풀 수는 있어요. 틀렸을 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적은 시간을 주고 테스트를 보는데 아이들 10분 늦잖아요. 그러면 한 40분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못했으니까 문제를 못 풀겠죠. 문제를 그럼 13분 있다 제가 끊을게요. 출석 부르고 숙제 검사 대충 하고 문제풀이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뭐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겠죠. 이제 그러면 저 바로 채점하거든요. 바꿔가지고 채점하고 바로 해설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문제의 해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듣고 있는 거 수업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우리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해설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문제풀이 해설 매번 하거든요. 길게 하면 1시간 반도 해요. 문제풀이 해설을.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근데 그걸 하는데 늦게 와서 문제 푼 게 없으니 결과가 없어요. 그럼 질문할 것도 없고. 그러면 남들 설명하는 거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10분 늦으면 1시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늦지 않게 학원 보내주시는 게. 다만 이제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제 어떤 얘기 안 하냐면 전체적으로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건 지각 안 한 친구들이거든요. 지각한 친구들이 이미 없어요. 자리에.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누가 자꾸 지각을 하니까 좀 빨리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근데 이게 어머님들도 바쁘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 맨날 근데 이제 일부러
뭐 혼나라고 보내는 거예요. 뭐냐, 그거 보낸다고 아이가 빨리 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한테 좀 잔소리 좀 듣고 좀 혼나고, 제가 할 수 있는 협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남겨서 너 학원 못 가게 한다, 너 숙제 더 내줄 거다, 엄마한테 일러준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좀 이걸 이제 되게 격하게, 되게 상스럽게 표현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래서 이제 보면 아이들이 되게 곤란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일부러 더 쓰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지각한다라는 문자가 가면 우리 아이가 심각하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문자 보내진 않고요. 보통은 지각의 문자가 갔다라고 하는 건 데스크에서 보내는 거 말고 제가 보내는 거예요. 제 이름 써가지고 지각한다라고 문자 보내는 건 아이들이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보통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습용 강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위해서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저는 모든 수업을 다 촬영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편집합니다. 그래서 언제 편집하냐면, 제가 이제 주말에 12시간 수업이거든요. 10시부터 10시까지 풀타임 수업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다. 10시간 동안 이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집에 퇴근하면 한 12시 되거든요. 정리하고 퇴근하면 이제 그때부터 아침 오기 전까지 강의 12시간짜리를 다 모니터링 하면서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해서 10시 오전에 올려놓고 그때부터 자요. 그래서 이제 약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어나서 뭐 활동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영상을 올리는 게 보통 월요일 오후쯤에 보통 올라가요. 편집해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아마 강의를 놓친 케이스가 있어도 다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회수가 높진 않아요. 아이들이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거 올리면 어머님들도 궁금해서 보시잖아요. 가끔 들어가셔서 이렇게 카페 네이버 이제 밴드 들어가면 누구누구 마음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가입하시는 거 막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보시면 저 사람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 근데 다만 저는 다 편집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문제될 만한 이야기한 거 보내서 다 편집하거든요. 욕한 거는 쓰는데, 욕한 거 말고 조금 이게 공개적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 좀 상스러운 이야기 같은 거 하면 다 편집하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그런 문제될 만한 이야기는 없이 깔끔한 영상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시간이 뭐 테스트 보는 시간 제외하고 쉬는 시간, 출석 보는 시간 제외하고 한 2시간 40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2시간 4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상은 보통 2시간 분량으로 올라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시간 내내 제가 떠드는 겁니다. 영상 보면. 그래서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손필기 자료.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드는 자료인데요. 요 한 페이지 만드는데 1시간 걸려요. 이 한 페이지 만드는데. 아니 뭐 그냥 쓰는데 뭐 1시간. 이게 어머님들 어떤 거냐면,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료를 보고 어떠한 논리와 어떤 맥락에서 이거 설명한 건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해서, 제 수업을 들었고 이걸 봤을 때 어떤 이론이 연상이 되게끔 다 그 과정을 써놔야 돼서,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필기가 많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업을 들은 친구가 보면 수업이 연상되게끔 쓰는 거라서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한 페이지에 이만큼 들어가는데 시험 범위가 막 많이 들어가면 막 몇십 페이지씩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로 그 시간이 걸리는 거. 한 페이지 만들 때 처음 나오는 작품들은 막 1시간씩도 걸리고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필살기처럼 사용하는 건데, 사실 이 동네에서 이거 쓰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저 H 뭐 학원에서 다 써요. 그 다음에 다른 학원에서 다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그거는 필기 내용을 모은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그냥 교사용 자습서 있어요. 자습서. 자습서. 그 자습서에 있는 거 그냥 옮겨 적어 준 거예요. 손으로. 그건 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이 정도 노력은 제가 이제 웬만하면 하기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삶의 질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놔야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강사 연수도 하거든요. 저희 후임 선생님들 오시면 어떻게 수업해야 된다. 또 어떠한 자세로 학생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꼰대 같은 마인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강사로 하려고 그러면 워라밸 찾으면 안 된다. 워라밸 찾고 싶으면 다른 직업 선택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거 저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게 저희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강사가 되고 아이들 제대로 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료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진심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죄송한 게, 보통은 빨리 문자를 보내면 보통 주말 수업하면 월요일쯤에 문자 보통 가잖아요. 저는 주말 수업하고 목요일에 문자 보내요. 왜냐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조금 있는데, 일단은 매주 책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이제 마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숙제 안 해왔을 때 숙제를 좀 기한을 주는 경우도 있고, 클리닉 시간에 한 내용이 여기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목요일 저녁 정도의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숙제를 그렇게 늦게 알려주시면 제가 집에서 숙제 검사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님들한테 알려준다의 의미인 거지, 숙제는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공지를 다 하죠. 이거는 추가적으로 부모님도 너희 숙제가 뭔지 알고 있다 정도의 공지 사항인 거고 그 정도 의미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번 이게 점수가 나가요. 학습 수행도라고 해서 우리 아이 점수가 나가고 등수는 안 씁니다. 등수는 쓰지 않고 점수만 나가고 평균 점수만 나가는데 요거는 표본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이 점수와 이런 걸 통계를 우리 아이에게 성취도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문항수가 필요하고요. 기껏해야 20문제 풀어가지고 한 문제당 5점인데 실수 몇 개 하면 80점, 60점 떨어지는 거 금방인데 이걸 가지고 판단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평균 점수 대비 몇 점인가 요거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 점수가 50점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70점 맞았으면 잘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문자가 보낸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니 저는 보충 수업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케줄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12시간씩 수업 다 있고요. 그래서 아침 10시 저는 사실은 밥도 못 먹어요. 어머님들. 밥도 못 먹는데 배가 나오죠. 근데. 왜냐면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면 제가 언제 쉴 수 있냐면 1시간 반 수업하고 제가 10분 쉬거든요. 전 강의실 나갈 때 스탑워치 켜고 나가요. 왜냐면 10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스탑워치 켜고 나가서 이걸 9분쯤 되면 내려와요. 그리고 10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쉬어야지 수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3번 쉴 수 있어요. 4번 정확하게는. 왜냐면 수업이 4타임이니까. 쉬는 시간이 4번 있죠. 그럼 그동안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쉬고 이걸 다 해야 돼요. 식사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초코바 같은 거 먹고 아니면 초콜릿이나 아니면 단백질바 이런 것들 먹고 수업하는데 뭐 10년이 넘어가니까 괜찮아요. 배는 고픈데 이게 그냥 적응은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 말씀드린 거냐면 그 정도로 시간이 없다. 제가 게으르고 귀찮아서 보충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엔 아예 시간이 없고 질문 답변도 안 받아요. 주말에는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해요. 선생님이 금방 해줄 수 있는 질문 답변이면 괜찮은데 선생님 진짜 쉬어야 되거든. 똑같이 말해요. 나 오늘 10분씩 4번 쉬어. 근데 네 질문 답변해주면 그 쉬는 시간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다음 수업에 영향을 받아. 진짜 미안한데 우리 클리닉 때 질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그래서 질문들 클리닉 때만 받아요. 그러면 월요일 하루 쉬고 나머지 계속 출근하고 이런 스케줄이라서 그럼 월요일 날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월요일 날 이제 밤새도록 영상 편집하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 때문에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일들은 제가 학원에 있는 시간은 전체가 다 클리닉이에요. 전 학원에서 자료 안 만들어요. 학원에서는 아이들 상담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지도하고 이런 거 하죠. 학원에서는 자료 안 만들어요. 전 퇴근하고 집에서 새벽에 만들거든요. 항상. 그래서 보통 취침 시간이 아침 6시에서 5시 사이에 자는데 그럼 제가 출근 시간이 오후 2시예요. 그러면 한 5시간, 6시간 잘 수는 있어요. 많이 자면. 근데 적게 자면, 그러니까 뭐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할 일은 많으니까 보통 수면 시간을 제일 줄이는 선택을 하죠. 보통 그래서 저는 낮에 보통 몇 시간 자고 나오는 스케줄인데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국어 선생님들이. 근데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관심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10년 넘게 이렇게 생활해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집안이 다 국어 강사예요. 저도 그렇고 저희 누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매형도 그렇고 다 이쪽 계열이에요. 그리고 뭐 작은아버지, 뭐 학교 선생님도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이쪽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제 사촌 동생도 수학 선생님이고 이래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계열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꼰대일 거예요. 아마 이 입장에서 약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맨날 강사라면 선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하지만 어머니들이 항상 양해를 구하는 게 2가지가 보충 수업이 힘들다. 그 다음에 문자가 늦게 나간다. 이 정도는 제가 항상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거의 진행이 됐거든요. 거의 다 왔고. 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드리고자 준비했던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는 어머니들께 다 말씀드린 거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그냥 대략적인 뭐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그냥 간편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 강의 시간. 그래서 보통 다음 주에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에 개강을 하고요. 토요반, 일요반 2반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 클래스에서도 마감 인원은 28명에서 25명 정도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감이 한 반은 보통 마감이 되고 한 반은 마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일요일 4시 반이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반이 조금 더 먼저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토요 반이 조금 여유는 있는데 뭐 그것도 아주 뭐 많이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원하는 시간으로 이제 변경하시고 싶으시면 미리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 마감 인원이라는 게 사실 강의실 사정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 강의실에 최대한 앉을 수 있는 게 3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30명을 다 받으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힘들어하고 냄새나니까 그래서 이제 28명, 25명까지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스케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이야기 하다가 자꾸 기분이 올라와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 준비했던 얘기가 아닌 그냥 즉석에서 드리는 말씀이 되게 많은데 혹시 그거 말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뭐 질문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분들? 아, 없으세요? 아, 오늘은 질문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주민의 말씀을 마음에 다 했고요.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어머니 계시면, 좀 남아 계시면 제가 상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그 외에는 준비한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필요한 수학이나 다른 과목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메모 남겨주시면 담당 선생님들이 상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진행한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